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사실 우리 삶은 끝없는 협상의 연속이죠. 뉴스에 요즘 자주 등장하고 있는 관세 협상은 물론이고요. 또 회사에서는 연봉 협상 잘해야 하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또 부부간의 일종의 협상이 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는 것도 협상 중에 하나고요. 과연 그 협상은 어떻게 해야 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협상의 달인한테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류재언의 협상 바이블, 이 책의 저자인 류재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류재언 변호사입니다. 그 협상 바이블 이 책이 나온 게 꽤 오래됐죠. 그렇죠. 2018년도에 초판이 나왔고요. 네. 이번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또 특수를 누려서 이번에 전면 개정판을 발간을 했습니다. 7년 만에 7년 만에. 다시 이제 네. 개정판으로. 네. 그 협상은 사실 사람들 누구나 이기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겼다라는 거. 음.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라는 건 네. 어떤 걸까요, 결과적으로? 그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기고 지고의 프레임으로 많이 관찰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편집장님도 여러 비즈니스 경험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가장 찜찜한 협상은 초반에 내가 원했던 것을 모두 얻었는데 상대방과의 관계가 완전 파탄났어요. 이제 얼굴을 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리고 나면 사실 감정적으로 굉장히 찜찜하거든요. 돈은 좀 받았지만. 그렇죠. 찜찜한. 왜냐하면 업계가 워낙 좁고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면 또 마주치게 되고 결국은 그 다음 협상은 또 망가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좀 단면적으로 볼 게 아니고 원하는 것도 어때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까지가 진짜 성공적인 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그 누군가와의 다른 곳에서의 협상에서도 내가 또 이길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기고 지고의 프레임보다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한 51 정도를 얻으면 상대방도 49 정도는 줘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기고 지고의 프레임으로 보면 내가 100을 얻고 상대방은 0을 얻게 만들거나 마이너스를 나게 만들면 과연 이 협상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업계에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악담을 퍼붓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협상이 사람이 하는 것이고 관계가 연관되다 보니 관계적인 측면과 결과적인 측면을 함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본인의 평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부동산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분들이 그런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최고가에 팔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죠. 한 500 정도 깎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공인중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 정도는 살짝 빼준다든지 그런 부분의 어떤 운영의 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혜로운 협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류재현 변호사님의 협상론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게 있어요? 그러게요. 네. 올해부터 이제 전국 고등학교의 창비 출판사의 국교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바스프라고 하는 독일 기업에서 퇴사를 하고 나서 하버드에 가서 협상을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니네들은 도대체 몇 살 때 협상을 배우니 물어봤더니 13살, 14살 때 협상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협상이라는 걸 배운다고요? 네. 10대 초반에요? 중학생들이. 어떤 개념의 협상을요? 현직 변호사가 와서 방과 후 수업에 실제로 협상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먹었죠. 왜냐하면 나는 경영학과에서 학부를 공부를 하고 또 법학을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그때까지는 난 협상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얘네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협상을 배우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 꿈이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중고등학생들이 협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대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기술적인 협상을요. 그렇죠. 협상의 원칙들 그리고 교과서에 예를 들면 부모님과 용돈 협상하기 그다음에 시간과 관련된 협상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이 협상이 왜 필요한가? 어떤 걸 요구해야 하는가? 그렇죠.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도 집에 있는 저희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뭐 용돈을 네. 정기적으로 달라 이런 때 그걸 왜 받아야 하는지 아빠를 논리적으로 설득해봐. 그렇죠. 이야기해보자. 부모들이 하는 가장 치명적인 어떤 실수가 예. 성급하게 예스를 계속 한다는 것이죠. 아, 절대로 좋은 협상을 할 때는 여러분들 성급한 예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이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편집장님 회사로 이직을 하는데 오. 이 친구가 이 회사를 너무너무 다니고 싶어서 간절히 준비를 해서 드디어 최종 면접까지 통과를 했어요. 네. 편집장님께서 물어봅니다. 희망 연봉은 얼마세요? 음. 물어봤더니 저는 4,800만 원 정도는 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편집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 쓰시죠. 그럽니다. 그 사람 기분 어떨까요? 좋으면서도 꼭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더 불렀어야 되나? 좋지 않아요. 아. 무조건 아쉬워요. 집에 가서 막 이불킥 할 겁니다. 더 부를 걸. 아이씨, 5,507만 사람의 마음이. 네. 아이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성급한 예스를 하는 패턴은 최악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절대로 부모들이 성급하게 원하는 것을 계속 마시멜로를 주어주는 이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은 모든 것들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말만 하면 우리 아빠가 마시멜로를 주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몰입해서 집중해서 경쟁해서 그래도 얻을까 말까 하는데 사실 만약에 말만 하면 쥐어주는 그 패턴으로 성급한 예스를 계속하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은 완전한 유리막 속에서 혼자 진공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경쟁력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사회에 나갔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다 해줬는데 그렇죠. 여기서 왜 안 해주지? 그렇죠. 그래서 성급한 예스를 좀 참으실 필요가 있다. 일단은 성급한 예스만 참고 시작을 해도 그렇죠. 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예를 들어 방금 그 사례에서 편집장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건 거죠. 알겠습니다. 대리님의 역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그 인지를 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HR 관련된 그 기준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내일 오후까지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4,800만 원 예스를 하면 이 친구는 뛸 듯이 기쁠 거예요. 근데 뭔가 사장님이 쿨해 보이려고 오케이 우리 회사 그 정도 능력 돼 이게 아니라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쿨하려고 하는 척하는 병에 걸린 거야. 절대로 쿨한 게 아니야. 본인 혼자 그게 쿨하다고 생각을 해. 만족도적인 측면에서는 확 떨어진다니까. 그렇죠. 아, 그게 또 그 한두 명이 아니라 그렇죠. 회사 전체적인 인사 그렇죠. 관리 시스템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또 어려울 수 있는 게 네. 가정에서의 협상. 아, 끝판왕이죠. 끝판왕입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과의 협상. 힘듭니다. 변호사님도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혹시 부부싸움 하실 때나 그래도 변호사님이 뭐 집에서 뭐 차를 바꾸자고 했거나 네. 뭐 필요한 걸 좀 사야겠다라고 했거나 이럴 때 협상하실 거 아닙니까? 편집장님도 사실 그 배우자와의 협상을 하시잖아요. 뭔가 협상에 비슷하게 하겠죠? 네. 말씀 너무 잘하실 거고 힘든데. 예. 잘 안 되거든요. 아, 저도 협상 전문가로서의 삶을 거의 10여 년 넘게 네. 살아왔고 그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역시나 끝판대왕은 배우자와의 협상이다. 이게 논리로는 안 되죠. 논리로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인데 첫 번째는 네.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 다 알아. 다 알아. 예.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이러면 협상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예. 두 번째는 인질이 잡혀 있다. 인질이요? 우리 아이들이 그쪽 편이에요. 내 편이 아니야. 이거 아빠들은 좀 공감하겠습니다. 예. 내 편이 아니야. 분명히 내 자식인데 내 편은 아니야. 세 번째는 감정이 많이 개입된다. 감정. 오늘 저녁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그때도 이맘때였다 그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싹합니다. 옛날 얘기 꺼내죠. 2002년도에 그녀를 만났는데 네.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 22년, 2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감정이라는 변수가 개입되면은 복잡성이 3배, 4배 높아진다. 이건 꼭 협상에서. 부부간이 아니더라도 부부간이 아니더라도. 어떤 협상에서든. 그렇죠. 예를 들면 A라는 친구가 B라는 상대방과 처음 협상을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알고 봤더니 내 직전에 퇴사했던 C가 B랑 다투고 퇴사를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감정들이 현재의 협상 테이블에 계속 개입되는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그렇죠. 상대방의 감정을 막 이렇게 그렇죠. 올린다면서요. 그렇죠. 네. 긁어버리고 일부러. 그렇죠. 네. 그것도 기술이에요? 기술이죠.
부분도 한번 뒷부분에 더 깊이. 해보죠. 근데 일단은 배우자와의 협상이 어려운 거는 또 네 번째는 뭡니까? 가장 결정적으로는 판을 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갈라서자 이게 안 되고. 내일 아침에 또 봐야 된다. 그렇죠. 이게 정말 너무나 특수한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이 어려운. 너무 힘들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 협상을 하면 얘네들이 안 따라와. 그러면 오케이. 너네들은 우리랑 안 맞으니까 B를 택하겠어. 이걸 할 수 있는데 배우자와의 협상과 노사 간의 협상 그게 안 됩니다. 그렇죠? 협상 결렬 대안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정법원 자주 다니시는 변호사분들은 따로 그렇죠. 계시는 거고 저희 로펌도 네. 가사 소송 잘하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현 변호사님은 또 이제 기업에 또 특화된 네. 변호사로 알고 네.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 특히 이게 트럼프 2기 집권 시대가 돼서 그럴까요? 네. 협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협상이라는 걸 배워야만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협상은 철저하게 경험 집약적인 역량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번이라도 더 해보고 더 고민해본 자들이 무조건 유리한 게임이라는 것이죠. 트럼프는 협상의 신이죠. 예. 왜? 그 협상을 똑같이 수년 전에 해봤잖아요. 그 자리에서 똑같은 협상을 그때도 관세 이야기했고요. 그때도 관세 10% 20% 이야기했고 그때도 자동차 반도체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걸 다시 2기 행정부에서 똑같이 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걸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그 사이에 또 망각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트럼프 하고 있다. 트럼프가 트럼프 한다. 트럼프는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미지가 더 크게 느껴질 뿐이지 그때의 그 지난 시절의 트럼프의 패턴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와 어떻게 그렇죠. 보면 똑같은. 굉장히 상당 부분이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이것도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 써먹어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네. 일상에서도. 네. 특히 우리가 회사에서는 노사 협상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노사 협상하는 테이블 자리도 그렇고 그게 이제 뉴스로 전해질 때도 그렇고 최저임금 결정하는 협상도 그렇고 굉장히 긴장감이 흐릅니다. 상대방이 막 머리띠를 두르고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조끼를 입고. 막 조끼 입고 나오고 막 문구 써붙이기도 하고 막 팻말 들고 나오기도 하고 일단은 누구나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걸까요? 협상에 있어서 불안감은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고 모두가 다 불안하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신입사원부터 청소년 아이들부터 최고의 위치에 가 있는 CEO들도 협상을 할 때 불안합니다. 협상이 불안한 이유는 구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반응이 예상되지 않는다. 협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 입에서 예스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맥락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이 100% 되지는 않기 때문에 협상 무조건 불안하다. 여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나만 불안하다고 스스로를 너무 쪼을 필요는 없다. 모두가 다 불안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개 속으로 내가 달려가야 할 그렇죠. 때는 당연히 그렇죠. 불안한 거고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면 자기만 잘 풀면 되는데 협상은 내가 아무리 잘 준비했는데 편집장이 나를 만나자마자 얼굴 딱 보자마자 나 너랑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걸 뭔가 이뤄내야 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예측 불가능성.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크다. 이거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 특히 이번 거래는 너무나 중요한 거래고 이번 거래에 우리 1분기, 2분기 매출이 다 달려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 조직적으로도 내 개인적으로 너무 큰 타격이다. 이런 불안감, 압박감. 그렇죠. 젤렌스키가 도널드 트럼프를 만났을 때 굉장히 압박감 속에서 협상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국내 지지율도 막 흔들리고 있었단 말이죠. 당장 또 국민들의 목숨이 걸려 있고. 그렇죠. 그리고 협상 결렬 대안이 별로 없었어요. 종전은 해야겠고. 미국 손을 사실 잡지 않으면 이 판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전략이 사실 서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판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그래서 밀릴 수밖에 없는 판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백악관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 이야기도 또 뒷부분에 더 네. 해볼게요. 네. 그래서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협상장에서 나타난 어떤 태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네. 피켓을 든다라든지 네. 이것도 그럼 그 상대방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걸 또 준비하는 걸 그러니까 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긁히면 안 됩니다. 긁히면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예요. 연봉 협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연봉에 대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표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편집장님이 딱 듣더니 X를 딱 쳐. 보이게? 그러더니 네. 보이게 일부러 X를 우와. 딱 치더니 물음표 크게 딱 하는 거야. 그때부터 상대방 버버버버 시작하는 거야. 어... 그렇게 본인이 준비했던 거를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의 디테일한 제스처까지 파악해서 그렇게 흔들릴 정도로 멘탈 상대로 가면 안 된다. 적당히 넘길 부분은 넘기고 둔감해야 될 부분은 둔감해야 되지. 너무 민감하게 상대방의 디테일에 대해서 다 반응하게 되면 상대방은 내 불안감을 잃게 된다. 그게 또 의도된 것일 수도 있겠고. 완전 의도된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나 아니면 루이지안 변호사님처럼 탁월한 협상가는 그걸 다 판을 읽고 완전히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상대 X를 표정까지. 안 보이려면 이렇게 노트북에 해놓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아. 일부러 이거는 보라고 하는 거야. X표 치고 X? 줄 쫙쫙 긋고. 절레절레. 거기가 긁히면 안 된다. 아, 이것도 역시나 또 경험이 중요합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또 당황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이제 막 말려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 나서 말로. 복귀를 해보면, 내가 그때 왜 왜 그 그랬을까? 작은 디테일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일종의 이기고 시작한다라는 음. 것도 그런 그렇죠. 표현이겠네요. 우리가 협상은 여러분들 절대로 이기고 지고의 패턴으로 계속 바라보면 안 됩니다. 협상은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상대방을 적으로 바라보면 이기고 지고 구도로 바라봐요. 근데 이기고 지고의 구도로 바라보면 상대방이 적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절대로 제시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협상은 그런 게임이 아니거든요. 협상은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서로 문제를 푸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 패도 좀 보여줘야 돼요. 편집장님, 제가 요게 좀 고민이에요. 저는 요런 게 고민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편집장님 도움이 필요한데 이걸 좀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편집장님도 그래? 근데 나는 사실 이게 고민이었거든. 이 과정은 여러분들 적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협상은 problem solver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nemy가 아니고 적이 아니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 problem solver예요. 아하. 그렇죠.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렇죠. 과정. 그래서 마주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아하. 그렇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근데 사실 뭐 휴전 협상 같은 거는 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수는 약간 있을 다른 테고요. 내용이긴 하지만 그거 완전 사실 에너미 트럼프와 젤렌스키는 에너미는 아니거든요. 그 관계는 그 관계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죠. 근데 근데 예를 들면 거기에다가- 젤렌스키와 푸틴은 에너미긴 하죠.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고. 근데 젤렌스키가 트럼프를 마치 푸틴을 대하듯이 했다면 완전 실수한 거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본인의 두려움 때문에 판을 망친 것이죠. 또 감정 때문에. 또 감정 때문에. 괜히 또 그 자리에서 또 흥분을 했고.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뉴스 보니까 더 흥분한 건 트럼프던데요. 트럼프는 트럼프 했죠. 트럼프는 흥분하는 척 했죠. 본인의 스타일대로. 트럼프는 내면으로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표면적으로 흥분했을 뿐 감정적으로는 흥분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본인이 진짜 흔들릴 정도로 흥분하면 치명적인 단점이 발생합니다. 뭐냐? 감정을 너무 많이 진짜 썩게 되면 본인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실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화를 낼 타이밍이야 하고 낸 것일 뿐이고 실제로 제이디 벤스랑 젤렌스키는 실제로 흥분을 했어요. 그죠? 제이디 벤스가 그쵸, 먼저 소리 젤렌스키를 긁었죠. 예. 그리고 젤렌스키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미국에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God bless you 이렇게 하면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런 긁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지금부터는 분노 모드로 돌입해야 되겠다 하고 도널드 트럼프는 분노를 시작했죠. 아주 강력하게. 근데 실제로 트럼프는 내면적으로까지 분노가 폭발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농담처럼 그리고 또 재미있는 여지를 TV 쇼 남기죠.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여지를 남기죠. 근데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입니다. 근데 거기는 사실 지구상 누구라도 말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판에 변호사님이 들어가면 거기에 계셨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더로서 첫 번째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예. 그 판에서 어떻게 협상을 잘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실제 이제 뛰어난 리더들은 내가 그 판에 들어갈 것인가 관점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판은 들어가면 안 되는 판이에요. 짜여진 각본이에요. 트루먼 쇼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짐 캐리가 내가 트루먼 쇼인 거 알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트루먼 쇼니까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것인가 먼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쇼를 잘할 것인가 고민하면 이미 그 판은 늦은 판이죠. 왜? 완전히 모든 것이 유리하게 도널드 트럼프 쪽으로 짜여진 판이기 때문에. 근데 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구하러 네. 어떻게 해서든 종전을 또 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 판에 안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거를 노린 거죠. 트럼프가. 그런 심리적인 쫓김의 상태를. 그래서 빨리 그냥 여기서 마무리해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아주 가까운 나라에 3대가 니고시에이터인 집안이 있죠. 3대가 협상가요? 누구죠? 북한이죠. 그죠. 김일성 수령부터 해서 3대가 협상가잖아요. 미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그렇죠. 1950년부터 미국을 상대로 수십 명의 대통령을 상대로 협상을 했잖아요. 그죠? 와. 근데 그들은 지난 거의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백악관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아. 왜? 그 판에 들어가면 무조건 지거든요. 심지어 가장 경험이 적은 김정은조차도 트럼프를 어디로 데리고 왔죠? 싱가포르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 젤렌스키와 도널드 트럼프의 협상 장면을 봐도 젤렌스키가 무슨 말만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요. 당신은 지금 백악관에서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큰 신뢰라고 이야기를 할 수 맞아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니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건 거예요. 도발하면 그렇게 몰고 가. 안 도발을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취급당해. 무능력이거나 도발하는 사람으로 계속 몰고 가니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근데 그게 또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으로 그렇죠. 활용을 했던 건데 네. 완전히 상대방을 말릴 수밖에 없겠고. 네. 그러니까 김정은한테도 트럼프가 나중에 백악관 한번 와라. 초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농반진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약간 일부러 안 가는 걸 수도 있겠네요. 양쪽 다 먼저 했거든요. 가장 먼저는 그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가장 먼저는 미국에서 협상하자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아니다. 판문점이나 아니면 북한에서 협상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스위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중립지대로 스위스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어떤 안 돼서. 비행기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타협안으로 한 게 이제 싱가포르란 말이죠. 이게 협상을 어디에서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굉장히 거예요. 중요하죠. 이게 메시지도 될 수 있는 거고 유불리도 달라지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스튜디오 네. 일단 뭐 우리 편집장님 너무 편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처음에 여기 오면 뭐 조명과 카메라와 카메라. 이런 거에 약간 위축될 수 있단 말이죠. 아, 근데 예. 젤렌스키는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영어로 그리고 제이디 벤스와 도널드 트럼프 가장 강력한 캐릭터들 앞에서 그리고 옆쪽에는 전부 다 극우 유튜버들이 있었고 앞쪽에는 카메라 수십 대 수백 대가 있었고 그죠? 거기서 어떻게 제대로 된 협상을 하겠어요? 또 그 판을 어떻게 보면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려서 또 만들어 놓는 걸 수도 네, 있을 테고 네. 상대방이. 야, 이거 어렵네요.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우리 일상으로 또 돌아와서 만약에 내가 협상을 하게 된다. 네. 그 협상 초반에 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왜 기선제압을 당하면 아예 지고 그렇죠.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초반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세에 밀리지 않으려면? 이 첫 5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첫 5분 동안에 밀리면 완전 지는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시간에 쫓기면 무조건 진다. 와, 시간을 쫓기지 마라. 내 아무리 협상의 경험이 많아도 이번 주까지 무조건 이 거래를 완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나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내가 타임 매니지먼트를 사전에 잘 해야 된다. 시간 관리를. 그렇죠. 시간 관리.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래비티 벤처스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을 운영을 하면서 네. 한 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 항상 IR 미팅을 하고 본인들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미팅을 피칭을 하고 나서 벤처 캐피탈이 항상 마지막에 물어보는 질문이 혹시 런어웨이는 몇 개월 정도 남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버틸 수 있는 자금. 버틸 수 있는 자금. 그죠? 근데 예를 들면 한 10개월 이상 남으면 네. 그들이 충분한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저희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벤처 캐피탈은 절대로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해 주지 않는다. 지분 더 달라고 하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깎아버리든지 가치 자체를. 그죠. 네.
그래서 시간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 첫 번째고요. 두 네. 번째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요즘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스스로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가 범람하고요. 뭐 치면 AI로 다 나오다 보니까 너무 많은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살아가면서 본인 스스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정보는 나열해. 근데 그 사람 말에 설득력이 없어. 왜? 스스로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협상이라면 저는 리더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5분 이상은 스스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 스스로 조용히 내면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죠. 시간. 뭐 주로 뭐 운전하는 시간이라든지 운동하는 시간, 샤워하는 시간 그런 시간에서 스스로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첫인상 전략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첫인상에서 저 사람을 호감으로 느끼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첫인상부터 아주 막 상대방과 내가 으르렁거리면서 늑대의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인가 이 과정이 첫 5분 동안에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전략적으로. 그렇죠. 전략적으로. 목적과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비즈니스 협력 협상을 해야 되는데 뭐 늑대처럼 나가기는 좀 그렇죠. 그렇고.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재벌 기업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님 네. 그리고 지구상에 지금 이 순간 최고의 재벌은 누구죠? 일론 머스크. 네. 그 개인 자산만 거의 600조, 700조 가까이 되잖아요. 2023년도에 두 분이서 미국에서 만났던 적이 있죠. 북미에서 만났습니다. 그죠? 이때 일론 머스크와 이재용 회장이 입었던 어떤 의상 저는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되게 캐주얼하게 입었어요? 이재용 회장님 보통 편집장님 생각하면 우리 어떤 옷을 떠올리죠? 그래도 해외 출장할 때 양복 입고 나가고. 그렇죠. 보통은 뭐 네이비나 블랙 수트에 흰색 깔끔한 셔츠 거기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포인트로 넥타이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보통 그런 모습이고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보통 청바지에 반팔 티에 뭐 백악관 걸어갈 때도 막 모자 쓰고 그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입었죠? 사진을 보시면 검정색 티셔츠에 검은 수트를 입었네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말끔한 수트를 입었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님은 청바지에 후디를 입었단 말이죠. 후드 티셔츠를. 가디건 같은? 후드 달린 가디건 저는 같은? 이재용 회장님이 저렇게 후드 티셔츠를 입은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를 만나는데.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전략적으로 의도된 첫인상 전략이다. 오, 그래요? 그렇죠. 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어떤 메시지죠? 네네. 한번 보시면 편안하게 격의 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평소에 하는 톤 앤 매너를 나는 그대로 하고 가겠다라는 메시지죠. 아하.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이재용 회장 방식의 톤 앤 매너로 준비를 해갔고요. 이재용 회장님은 일론 머스크가 평소에 청바지 입고 후디 입고 티셔츠 입고 하니까 똑같이 갔단 말이죠. 네네네. 세계적인 리더들의 첫인상 전략은 뭐다? 상대방의 머릿속 지도를 떠올린다. 상대방 머릿속의 지도를 떠올린다. 그게 습관이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협상은 본질적으로 두 단계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게임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두 번째는 그 니즈를 내가 충족시켜 준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채워지면 모든 협상은 스무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렵죠. 상대방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근데 니즈를 파악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이 방식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내가 항상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면 기본적으로 태도나 옷 이런 모든 의상 이런 것부터가 일단 상대방 관점에서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요 관점의 요 이미지 아주 특이한 부분은 여기가 장소는 어딜까요? 편집장님?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라고 하네요. 그렇죠. 약간 중립지대라기보다는 삼성 쪽의 홈그라운드에 가까운. 근데 요 장소 제안을 일론 머스크가 했단 말이죠. 이것도 특이하죠. 왜냐하면 내가 일론 머스크라면 미국에서 보여주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기가 팩토리, 테슬라도 보여주고 싶고 우리 회사로 와라. 스페이스X 보여주고 싶고 그죠? 미국에서 얼마나 멋진 장소들이 많아요. 근데 이재용 회장님 미국 오시네요. 우리가 산호세 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간 것이란 말이죠.
제가 그 북미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산호세 끄트머리에 있어요. 네. 사실 이렇게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란 말이죠.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에 샌프란에서도 거의 1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예. 거기까지 전용기 띄워서 갔단 말이죠. 음. 그리고 그 자리 배치를 보시죠. 일론 머스크 옆에 누가 있죠? 당시 경계현 그렇죠. 부회장님. 일론 머스크 예. 옆에 삼성전자의 최고위 임원들이 있고 음. 이재용 회장님 옆에 테슬라의 최고위 임원들이 있고 이것도 서로 전부 섞어서 다 선 서로 거네요. 섞어서. 사진 찍을 그렇죠. 때. 이런 모든 디테일들은 첫인상 전략은 완전한 전략이다. 완전한 전략이 되어야 되고 핵심적인 키 메시지는 상대방 머릿속 지도를 떠올려야 된다. 네. 상대방이 무슨 습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행동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그렇죠. 먼저 읽어서 그렇죠. 내 머릿속 내비게이션만 떠올리면 안 된다. 상대방의 내비게이션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네. 협상을 할 때 그 문을 여는 전략 그러니까 처음에 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는 편집장님 달인이시잖아요. 저요? 달인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걸로 먹고 살고는 있죠. 주로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딱히 스몰 토크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 몸에 익어서. 그쵸, 그쵸. 근데 그건 너무 좋은 건데요. 그래요. 예. 굉장히 많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스몰 토크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요. 특히 이제 기성세대와 리더들 중에 MBTI T 성향들. 예. 스몰 토크를 정말 못해요. 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만. 곧바로 본론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왜냐, 협상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라면 꽤나 까다로운 거래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쉽게 되는 거면 그냥 대화 수준으로 끝나겠죠. 그냥. 근데 협상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꽤 까다로운 딜일 것 같은데 그런 딜들은 보통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예를 들면 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병목 형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때 스몰 토크가 없으면 갈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스몰 토크는 투자입니다. 투자. 감정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거나 만약에 플랜 B가 필요하거나 만약에 관계가 드라이해질 때를 대비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미리 투자를 해서 마련을 해두는 것이죠. 오호. 예를 들면 어떤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몰 토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날씨 얘기가 가장 무난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날씨도 좋고요. 요즘 뭐 트럼프 그 대통령께서 또 스몰 토크 주제를 많이 던져 주잖아요. 그렇죠? 공통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만나봤던 분들 중에 스몰 토크를 가장 멋지게 하셨던 분,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와튼스쿨의 모리 타이리포 교수님이 작년에 한국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세계적인 협상학자시죠.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라는 책도 쓰시고 와튼스쿨에서 협상학자로서는 최고로 꼽히시는 분인데 작년에 강연을 하러 오셔서 롱블랙이라고 하는 미디어 서비스에서 저한테 1대1로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앉자마자 어떤 좀 행동. 특별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앉자마자 어떻게 하시냐면 핸드폰을 이렇게 무음으로 바꾸시더니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쪽 테이블 옆으로 핸드폰을 놓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계산된 행동. 완전히 계산된 행동. 굳이 가방에 넣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구한테 갖고 있어라도 아니고. 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꺼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음으로 바꾸시더니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쪽 테이블 끝으로 놓고 다시 돌아오시더니 저한테 아이 컨택을 하시더니 리오 이제 시작할까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주어진 이 2시간 동안에는 나는 완전하게 당신에게 몰입하겠다. 근데 그것조차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이게 마인드풀 리스닝이죠. 온 마음을 다 열고 리스닝을 해야 된다. 그때 일단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죠? 네. 세계적인 협상학자가 제가 그분의 책을 수번을 읽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그 협상학자가 그렇게 먼저 몰입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제가 그 3월 달에 인터뷰를 했는데 제목이 좀 많이 쉬워가지고 헛기침이 좀 나더라고요. 네네네. 그랬더니 부스럭부스럭 가방에서 레몬색 캔디를 레몬 캔디를 저한테 2개를 내밀면서 리오 말을 많이 하시는 직업이시잖아요. 잠깐 요거 드시고 하시죠. 제가 1분 정도 기다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요 스몰 토크 이 두 가지가 그 2시간의 대화를 정말로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장치였던 것 같아요. 사탕 좀 준비할 거군요. 녹화 길게 하기 위해서. 녹음도 2시간 뽑아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게 상대에 대한 배려이고 또 상대가 그 배려를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그리고 몰입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자기한테. 그 완전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그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냥 위에 올려놓지도 말고 네. 아예 치워버리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상대방이 느끼게끔 하는 거고 그렇죠. 왜 카페 같은 데서도 그렇고 회의실에서도 앉는 방향에 따라서도 이게 또 달라진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한테 더 집중을 그렇죠. 시켜야 하는 거고 맞죠. 본인한테 더 집중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좀 상황에 따라 이것도 달리 활용을 해야 될까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마저 보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한 개도 안 마주치고 나란히만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스듬히 서로 마주 보면서 몸의 방향은 상대방을 향하도록 하는 거, 요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180도로 해서 나만 완전히 보게. 딱 마주보고 하는 건 좀 부담스럽죠. 상대방도 적대적인 느낌도 들고. 보통 안 되는 테이블들이 그렇게 협상을 많이 하거든요.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다. 그러면 보통 여기 노측 5명, 사측 5명, 서로 대결 이제 구도. 대결 구도. 이런 구도가 가장 안 좋은 구도죠. 아니 왜 그 정치인들도 누가 어디로 불러서 이제 뭐 식사 같이 하고 대화를 하는데 맞은편에 앉았느냐 아니면 뭐 라운드 테이블을 준비를 안 했느냐 이런 걸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2018년도에 문재인 정권 때 한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할 때는 그 테이블을 2018cm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둘레까지 계산해서 둘레까지 계산해서 의미 부여까지 해서 원형이냐 아니면 일자형이냐 직사각형이냐 의자 높낮이를 같이 하냐 낮게 하냐 그 당시에 정세균 그 의장이 일본으로 가서 아베 전 총리 측과 만났을 때 정세균 의장의 의자가 낮았어요. 살짝 더 낮았다는 걸 발견하고 그걸 교체해달라고 했던 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묘한 전략이죠. 근데 그게 또 일본에서 현지에서 일부러 그러는 거고 우리 총리가 더 높아 보여야 돼요. 일부러겠죠. 네, 그걸 근데 그것도 발견하고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스킬이고요. 그렇죠. 기다리게 만드는 것도 스킬이고. 푸틴은 보통 한 2-3시간 기다리게 만들잖아요. 아니 푸틴은 왜 이렇게 지각을 하는 겁니까? 참 몇 시간은 기본이라고 하고. 너는 기다려야 된다. 근데 지난번에는 김정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오히려 김정은이 더 늦게 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나 김정은 만날 때는 그렇게까지 지각을 안 합니다. 그게 약간 그래도 내가 우호적이야. 그렇죠. 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 만날 때 6m짜리 테이블을 쓰거든요. 5.8m짜리. 저 끝에 있어. 저 끝에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두 분 다 연로하시잖아요. 5.8m 저기 앞에 앉아 있으면 피하 식별이 안 돼요. 들리지도 않겠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마음의 거리만큼의 테이블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게 그 팬데믹 당시에는 뭐 전염병을 너무 걱정해서 그런 것 아니냐. 사람들이 더 멀리 앉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역시 이제 협상의 기술인 거고. 그렇죠. 그때는 전혀 팬데믹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또 협상의 기술 측면에서 이제 더 들어가서 볼게요. 이게 처음 그러니까 거절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좀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노라는 말 그건 안 돼. 누가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렸을 때 네. 바로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기 십상이잖아요. 그렇죠. 또 협상에서 밀릴 수도 있겠고 그렇죠. 이 거절을 당하는 기술, 거절을 잘 당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크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후배들에게 물어보면 A야 너 협상에 대한 자존감이 몇 점이니? 그러면 이 친구는 분명히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도 변호사님 저 한 40점, 5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물어보면 이 친구들이 거절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 편집장님께서 누군가에게 내 비즈니스를 새롭게 구상을 해서 제안을 합니다. 네. 첫 제안이 상대방이 yes 아니면 no 아니면 maybe일 거예요. yes, no, maybe 비중이 몇 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뭐 바로 예스가 나올 확률은 희박하겠죠. 희박하겠죠. 예. 10도 안 되겠죠. 예. no, maybe는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굉장히 높지 않을까요? no, maybe 중에서를 따지면 예를 들면 yes가 1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중에 no, maybe는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그래도 뭔가 좀 지연 전략을 상대가 쓸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7, 80%? 그러면 1대 1대 8 아니면 1대 2대 7 요 정도 네네, 되겠네요. 그 정도? 거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우리의 첫 제안에 대한 반응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스가 나올 확률은 높지가 않다. 우리의 기대만 높을 뿐. 이게 협상의 본질이다. 그런데 내가 타석에 들어서는데 예스가 90%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가면 이거는 엄청난 오판이다. 협상은 본질적으로 노나 메이비가 디폴트 값이다라는 것을 후배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타자의 타율이 3할만 돼도 훌륭한 타자인데. 아유, 3할 치면은 오타니 쇼헤이가 작년에 3할 쳤잖아요. 그러면 1,000억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예. 3할 칠 거라고 덤비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스는 절대로 디폴트 값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절이 디폴트 값이다. 그래야 타석에 들어설 수 있다. 기대치를 낮추고. 기대치를 낮춰라. 만약에 당신이 어떤 첫 제안을 했는데 상대방이 90%가 예스를 하고 있다면 당신의 첫 제안이 크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99%다. 그럼 뭔가 잘못됐다. 잘못됐어. 그죠? 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거절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요. 두 번째는 노가 나을까요? 메이비가 나을까요? 어떨까요? 노보다는 그래도 메이비가 낫죠. 어떤 이유에서요? 그래도 완전히 기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메이비는 희망이 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덤앤더머라는 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짐 캐리가 네. 예쁜 여성한테 데이트를 청합니다. 네. 당신과 내가 데이트를 할 확률이 얼마나 되니까 네. 0.000000001이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저한테도 확률이라는 게 있군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제목이 덤앤더머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메이비는 희망이 있어서 좋은 듯 보이나 대부분은 희망 고문이다.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희망 고문. 지연 전략이에요. 편집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말렸네요, 이거. 편집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게 지연 전략이다. 그죠? 이건 그냥 본인이 예스라고 할 사람들이 아니고 노라고 할 사람들이 완곡한 거절을 하기 위해서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척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락 없죠. 그럼 연락 없어요. 왠지 연락이 없더라. 그래서 차라리 더 나은 게 노다. 차라리 깔끔하게. 노는 뭐냐? 두 가지 장점이 첫 번째는 쓸데없는 희망 고문에 의한 리소스 낭비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오케이 내가 1, 2, 4만을 들고 들어갔는데 1번을 이야기했더니 노라 그래요. 그럼 뭐죠?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그죠?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들은 노를 감정으로 받아들이지만 고수들은 노를 정보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협상에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느끼기 시작하고 거절이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훨씬 더 타석에 들어서기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하수들은 노라는 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고수는 정보로 받아들인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 빨리 확답을 주세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메이비라고 이야기하는 본부장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좀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관심도가 큰데 혹시라도 예스 또는 노인지를 차주 화요일까지는 좀 확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중하게. 이거는 좀 나중에 두고 봅시다. 나중에 봅시다라고 해도 그러면 거절도 괜찮으니 확답을 차주 화요일까지는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대화를 할 때도 네. 뭐 본부장님 좀 이거 빨리 좀 결론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약간 공격적이죠. 그렇죠. 자기가 그러면 또 이제 급해 상대방 보이고. 이런 느낌이 들죠. 네가 뭔데 나한테 뭐 예스를 하라 노를 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했던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도 본인이 희망 고문을 계속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죠. 비즈니스 매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노도 괜찮으니 빨리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냐 그랬는데 그래도 말을 안 하고 있어. 이러면 비즈니스 매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어떤 기한을 딱 정해놓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좋은 그거는 방법이고요. 허용되죠. 그건 허용되죠. 또 하나가 아까 그 협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니즈를 네. 파악하는 것과 그 니즈를 그렇죠. 충족시켜주는 그렇죠. 것. 그러면 이 니즈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자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죠. 뭐 관찰도 하시고, 뭐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네. 저는 세 가지 정도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니즈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비중이 너무나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 너무 많다. 특히 연차가 높아지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 심하다. 불필요한 말들. 불필요한 말 너무 많다. 지적질, 비난, 자기 자랑 이런 거 너무 많다. 네. 그죠? 그래서 대화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3 정도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7 정도 이야기하게 할 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장 큰 호감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본인의 니즈를 잔뜩 드러내고 간다. 그리고 나서 네 변호사 사람 참 좋네 하고 간다는 거예요. 지가 네. 7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3대 7이 내가 7이 아니고 나는 3 정도일 때 가장 호감도가 상승하고 그 사람 니즈를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호감을 느끼니까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렇죠. 거고 또 말을 많이 하게 될수록 내가 저 사람 오늘 되게 잘 만나고 왔네. 그렇죠. 뿌듯하게 느끼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 방식이에요. 네. 상대방의 대화 속에 3번 이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대부분 니즈입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비용 이러고 있는데도 비용을 놓치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지금 부사장님 그러고 있으면 쟤는 부사장한테 가스라이팅 심하게 당하고 있구나. 의사결정권자가 부사장이구나. 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사장만 잡으면 되겠구나. 부사장만 잡으면 되겠구나. 장기에서 장을 두고 얘는 부르면 별로 되는지. 실익이 없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니즈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 언어적인 방식으로. 내가 뭔가를 질문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죠. 아예 대놓고 물어보면 되나요? 그렇죠. 초짜 판사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증인 지난 3월 달에 이런 행동을 했던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주 다이렉트하게. 근데 이거는 엄밀히 따져보면 변호사들은 전혀 긴장되지 않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본인의 뇌피셜을 그냥 yes or no로 확인만 하죠. 그렇죠. 근데 노련한 부장 판사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증인 지난 3월 달에 이런 행동을 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렇게 뭐 동네 아저씨처럼 툭 물어보는데 와, 변호사들 긴장합니다. 왜? yes or no는 딱 깔고 그냥 가버리네. 그냥 깔고 그 다음 질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물어보면 증인이 이제 신이 나서 드디어 내가 내 이야기를 법원에서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재판관님 그게 말이죠 하면서 범행의 동기 거기 왜 갔고 주저리 이야기 다 할 때 모든 것은 드러난다. 그래서 why를 활용해서 물어보는 질문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단답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술형으로 장황하게 그렇죠. 풀어놓도록 유도하는 특히 거. 왜, 특별한 이유 이런 걸 물어보면 신이 나서 떠들어요. 상대방을 신나게 하는. 네네네. 그게 말리는 거죠, 상대방을. 말리는 거죠. 완전 말리는 거죠.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가 버렸네. 2시간 더 할 수 있는 협상의 기술은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협상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은 직장인 여러분 네. 혹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본인한테 이제 물건 공급해 주는 분들하고 단가 협상하는 것도 되게 또 중요한 협상이고 네네네. 경제적인 걸 좀 여쭤봐야 하는데 네. 연봉 협상할 때 네. 가장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연봉을 협상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첫 번째는 저는 그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후배들이나 아니면 제 친동생도 마찬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면 저는 첫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너는 너 스스로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니를 먼저 물어봅니다. 스스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본인은 정작 스스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내 연봉을 제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그래서 연봉 협상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객관적으로 메타인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나의 가치 그리고 내가 기여하는 정도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까지 평가를 스스로 하는지 그게 먼저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만 좋은 협상을 할 수 있고요. 절대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인정해 줄 리가 없다. 그렇죠. 네. 스스로. 그거부터 먼저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첫 제안에 무조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첫 번째 제안이. 네. 예를 들면 내가 연봉 5천만 원 받고 있는데 첫 제안으로 저는 5,500만 원까지는 인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앵커링이죠. 왜? 4, 5%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자연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 수준으로 연봉 인상을 요청을 하는 것은 별로 충분한 앵커링을 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얻을 게 없는 협상을 시작을 하고
심지어 이제 관계나 이런 부분까지 불편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 20% 수준의 앵커는 걸어야만 그래도 연봉 협상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상대방은 절대로 첫 번째 제안에 예스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럼 한 15%에서 20% 정도의 첫 제안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가야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게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굉장히 세게 부른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트럼프 정도 되니까 그런 거고. 대안이 있을 때. 대안이 있을 대안이 때. 있을 때. 젤렌스키를 상대로 판을 깨도 되는 사람. 그래, 너 나랑 안 해? 그럼 나는 푸틴 바로 만날게. 라는 대안이 있는 사람. 연봉협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A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B사에서 지금의 조건 그 이상을 제안을 한다면 질러도 되죠. 근데 그런 대안 없이 지르면 무모한 것이죠. 객기죠. 내가 지금 연봉 5천 받고 있는데 네. 경쟁사에서 7천만 원 준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모험을 하는 것보다 이 회사에 남는 거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를 불러야 됩니까? 이 회사에서? 일단 5천 받는 사람에게 절대로 7천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좀 긍정적으로. 그럴 일이 없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게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7천 이상을 우리 회사에 제안을 해야 되겠죠. 왜? 왜? 저기서 적어도 받은 게 있으니. 7천만 원을 확보를 하고 있다면 그 이상이 아니면 나는 옮기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톤앤 매너가 중요합니다. 앉자마자 대표님 저 7천 제안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7천이라고 하는 협상 결렬 대안은 내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으면서 대표님이 나를 가치를 인정을 안 해줄 때 살짝 흘려야죠. 사실은 대표님 모 경쟁사에서 저는 사실 관심도 없었는데 지인을 통해서 제안이 왔는데 지금 제가 받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이렇게 살짝 흘려야 되겠죠. 이 회사를 참 사랑하고 저희도 사랑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여기에 있고 싶으나 저희 뭐 가족이나 와이프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면 저도 그들을 설득시키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맥센스 하잖아요. 들어봐도. 반대로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다 올려주기는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죠. 근데 이 인재는 잡아두고 싶고. 네. 회사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 대표님들은 이제는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나가는 게 디폴트 값입니다. 평생 직장도 없고.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서로 손잡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함께 있을 때 찬란한 순간을 만들자. 근데 막 바지가랑이 붙들어 잡고 막 발목 잡고 이제는 그게 통하는 시대는 갔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육성의 시대가 아니고 선발의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찬란한 순간을 선발을 통해서 잘 만들고 그때 시너지를 내고 조직을 성장시켜야 되지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설득이 이제는 안 되는 시대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36년 한 직장에 계셨거든요. 지금은 3년 6개월도 한 직장에 안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회사들은 또 경력직을 선호하게 되고 그렇죠. 그 말이 곧 육성의 시대가 아니라 선발의 시대다. 딱 적재적소에 선발이 필요한 인재들을 선발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선발되게 만들고 선발된 인재들이 최대한 찬란한 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CEO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류재현 변호사님이 이 협상 바이블 이 책 처음 나온 게 2018년이고 네. 지금 7년 넘게 이 협상에 대해서도 방송이나 강연에서 많이들 말씀해 주시고 네. 그러면 다들 협상 잘해서 네. 또 상대방이 또 불리해지고 막 그렇게 되지는 않나요? 생각보다 잘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또 이거를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실전에서 또 잘 활용하는 건 또 별개 이야기고. 또 별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협상력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뭔가요? 저한테 물어보면 가장 좋은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2016년도에 이세돌 프로 구단이 알파고랑 바둑 대국을 세계 대국을 펼치셨죠. 네. 그리고 나서 5번 중에 몇 번 이기셨죠? 한 번. 한 번 이겼습니다. 그죠? 3번 내리지고 한 번 이기시고 또 지고 그죠? 이 4번째 이겼던 대국이 165 알파고를 이긴 마지막 판이고요. 이 4번째 대국 전에 내리졌을 때도 거의 밤 늦게까지 동료 프로 구단들 기사들과 함께 복귀를 했거든요. 그게 최고의 협상력 강화 방식이다. 그죠? 위대한 성취를 이룬 리더들의 한 가지 공통점, 복귀를 습관화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퇴근하실 때 아니면 짬나실 때 커피 한잔 하실 때 나의 대화, 나의 설득, 나의 협상 장면들을 회상이 아닙니다. 회상은 패턴이 없는 거예요.
회상과 리마인드와 복귀의 큰 차이점은 복귀는 주기적으로 무조건 하는 겁니다. 기록을 통해서라도. 그렇죠. 예를 들면 이세돌 프로구단 같은 경우는 그 판이 지면 이겼든 졌든 무조건 복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애초에 협상은 경험 집약적인 것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고, 맞습니다. 그 경험이 사실은 누적이 되려면 당연히 복귀가 필요한 거고,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그렇죠.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죠. 류재현 변호사의 협상 바이블, 이 책을 오늘 읽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핵심 문구, 심쿵 한방 네. 직접 좀 낭독을 해주시겠어요? 제 책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자 네. 제가 420페이지짜리 책을 쓰면서 그냥 한 문장만 전달해 드리자면 저는 이 문장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협상은 두 가지를 남긴다. 하나는 협상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고수들의 협상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도 얻고 네, 또 좋은 사람도 얻어서 그렇죠. 다음번, 다다음번이 있는.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좋은 협상을 항상 하신다. 그들에게 좋은 협상이란 본인이 원하는 것도 얻지만 상대방도 원하는 것을 얻게 만드는 협상을 해 나감으로써 점차 내 편을 늘려나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판까지 만드신다. 그게 바로 성공적인 협상이다. 사람을 잃어나가는 패턴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옷깃만 스치면 사람을 잃어. 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적인 협상을 본인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큰 프레임에서는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 전투에서는 이겼다고 착각하지만 전체 전쟁은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왜? 큰 전쟁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계속 떠나고 있기 때문에. 해서 오늘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 또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더 나은 협상을 하실 수 있게끔 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응원드립니다. 바랍니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류재현 변호사의 협상 바이블을 류재현 변호사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 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의 가문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